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들 알아볼까요? 네, 올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원 선을 지키기 쉽지 않았죠. 예. 오너 일가에 대한 막대한 상속세가 기업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덩달아 주주들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올해 금융주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배당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호재 속에서도 투자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분석해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상황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어제보다 5포인트 오르며 2,740선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상승을 출발하긴 했는데 장중에 상승폭 조금 축소하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기관은 3거래일째 코스피에 자금을 넣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0원 이상 급락하며 121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실제 좀 종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들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안철수 총리 고사의 안랩 급락입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자리를 고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안랩의 주가가 크게 내린 건데요. 대선 직전 7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됐던 안랩은 안 위원장의 국무총리설에 지난 24일에는 장중 22만 원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가 총리직을 고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팔고 나간 JP모건만 좋은 거리 됐습니다. 네. 이 안 위원장이 총리를 고사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뭐 주식을 백지 신탁에 맡겨야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추측도 나오는데 사실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이미 백지 신탁 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단지 백지 신탁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안랩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호재가 될 만한 좋은 기회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두고 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은 안랩의 지분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ETF 운용사 퍼스트 트러스트가 안랩의 2대 주주에 등극을 했고 미국에 상장한 사이버 보안 ETF에 안랩을 편입했습니다. 이 시장에선 안랩이 그동안 국내 대표 보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로 엮이면서 기업 가치가 아닌 정치 이슈의 주가가 좌지우지됐다며 이번 ETF 편입을 통해 해외에서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리 인선 소식은 잠시 후에 리포트를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특징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 질주하는 현대사료입니다. 예. 현대사료 제가 지난주 증시 프리즘에서도 한 차례 다뤘었는데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자 사료주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최근에도 연이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고 심지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지난 28일에는 거래가 정지됐는데 거래가 재개된 어제와 오늘도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를 이렇게 연달아 맞았으면 총 얼마가 오른 겁니까? 예, 한 7거래일 만에 800%가량 오른 겁니다. 800%요? 네, 다른 사료주들도 급등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독보적인 급등세를 보여준 건 지난 21일 공시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 네, 현대사료가 총 발행 주식의 71%를 카나리아 바이오 등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자 시장의 관심이 합병 여부에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이 지분 가치가 계약한 매각 대금보다 훨씬 불어나자 최대 주주의 계약 파기설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실적 또한 이 주가를 급등세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인이 유의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우회 상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그런 주가 흐름으로 보입니다. 과거 뭐 빗썸 인수와도 관련이 있는 업체고 또 KOTC 시장에서 주가가 6개월 만에 2,000배나 급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묻지마 투자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특징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에코프로와 아시아나항공, NC소프트, 펄어비스 등이 주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내부자 거래 이슈 등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에 질 공장의 못이라도 받겠다며 연내 해외 진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주
주주들에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비전과 전략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는 오늘 주가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들 알아봤고 내일도 주총이 계속되죠? 네, 내일 오전 SM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SM은 현재 감사선인 안건을 두고 최대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SM 소액 주주들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내일 주주총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저희 정희영 기자가 판세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주총회 표대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총 주요 쟁점은 감사 선임권으로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제안으로 곽준호 감사 후보를 추천하면서 사측 제안 후보인 임기영 후보와 표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SM의 지분 구조는 사측인 이수만 프로듀서와 특수관계인이 18.88%를 보유하고 있고 얼라인 파트너스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0.91%, 여기에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이 각각 6%와 5%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놓고 보면 사측 우호 지분이 얼라인 파트너스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출의 경우 최대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만큼 단일 주주의 압도적인 지분율만을 가지고는 표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법상 3% 룰 때문에 지배주주가 아무리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도 의결권이 3%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를 비롯해 KCGS 등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 역시 얼라인 파트너스 안에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은 주총을 앞두고 막판 의견 조율 중인데 이들 두 기관 역시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에 따라 얼라인 측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주총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SM 측이 추천한 임기영 후보가 과거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알려지면서 법령 위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연금이 얼라인 측 안에 찬성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더욱 실립니다. 여기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ISS 역시 얼라인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6%에 달하는 외국인들 지분 역시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은 상법상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얼라인 측은 직접 보유한 지분 0.91%에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 외국인 지분까지 더해진다면 얼라인 측이 우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얼라인 측의 우세가 점쳐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전체 지분의 절반이 넘는 국내 소액주주들의 표심 확보도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SM과 얼라인 파트너스 양측은 주총을 앞두고 53%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SM 주총. 소액주주들 표심이 감사 선임과 이후 경영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잇따라 주식 대량 매각에 나서면서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 마음이 편치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삼성 SDS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상속세 문제가 미치는 파장 알아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국내 최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일가조차 이렇게 상속세 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에 워낙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총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됐는데요. 때문에 작년에 총 5년에 걸쳐서 6번에 나눠서 분납을 하겠다라고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난해 3월 말에 1회분을 납부를 했고 2조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지금 한 10조 원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속세, 워낙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유동자산으로 이 세금을 다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 블록딜을 네. 단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블록딜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나 처분을 한 겁니까? 일단은 22일이었죠.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주식이 처분이 됐습니다. 22일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 SDS 주식을 1,900억 원어치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23일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1조 3,7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블록딜 형태의 매각이 진행될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거든요. 예.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는 우려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피해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겁결에 주주들도 상속세 부담을 같이 맡게 된 셈이 된 건데 실제 삼성 오너 일가의 대규모 주식 매도로 주가가 얼마나 출렁였는지 박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천문학적인 유산과 상속세.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블록딜 방식으로 잇따라 보유 지분 처분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한 삼성 SDS 주식을 절반가량 처분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주당 12만 7,680원으로 21일 종가 14만 원 대비 8.8% 할인된 가격입니다. 지난 28일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994만여 주를 주당 6만 8,800원에 처분했습니다. 이는 25일 종가 7만 500원 대비 2.4% 할인된 가격입니다. 블록딜 거래는 통상 할인율이 주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후 주가 하락으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S는 지난 22일 블록딜로 인해 주가가 7%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도 28일 7만 전자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상속세가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문제는 아직 10조 원 상당의 상속세가 남아있어 추가 블록딜 우려에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일시적인 일이어서 기업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 블록딜이 있더라도 장기 주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재개될 전망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SK증권은 삼성 SDS의 경우 1분기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며 대외 고객 확대로 장기 성장 가능성도 있어 과도한 주가 하락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악재가 많은 시장에 블록딜 이슈도 나오면서 주가가 부진한데 남은 상속세 분납을 위한 추가 블록딜까지 발생하면 향후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량 매도해서 주가가 빠지는 데에는 할인율의 영향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할인을 안 하고 팔면 안 되는 겁니까? 할인율을 적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량의 주식을 팔면서 할인을 안 해준다면 과연 딜이 제대로 성사될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뭐 몇백 주, 몇천 주 정도 파는 거는 할인 안 해도 금방 팔릴 수가 있겠지만 블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만 주, 몇십만 주 이상의 대단히 주식들이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할인율을 적용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블록딜 실패 시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할인율을 적용 안 해서 블록딜 실패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반응은 이 주식 좀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 블록딜도 제대로 안 됐네, 성사가 안 됐네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정한 할인율을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블록딜은 웬만하면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네, 원래 연예인하고 재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너 일가 세금 리스크 아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상속세 부담이 혹시 너무 좀 과한 건 아닌가요? 사실 최고 상속세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기본 50%에다가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10%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OECD 37개 나라 중에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주요국들을 쭉 보시더라도 미국은 40%, 영국도 40%, 일본이 가장 높은 55%인데 그 일본보다도 할증률이 적용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의 고세율, 징벌적 상속세에 대한 관한 문제점을 우리 한창률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OECD 국가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 할증가세가 적용되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최고로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이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상속 증여는 할증과세가 됨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투자자에게 오히려 더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가령 어떤 기업이 1조 원가량의 지분 100%를 자녀에게 주식으로 상속한다고 가정을 하면 3대를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경영권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납부기간에 대한 비판도 따라다닙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납부 금액이 클 경우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속세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세 개편의 큰 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상속세 개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현 인수위에서도 상속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자 총연합회는 인수위원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해달라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선진국들 중에 상속세를 아예 안 내는 나라도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5개 나라는 상속세를 아예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표를 보시면은 40.5% 정도가 비과세 국가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한테는 비과세를 하는 나라가 4개국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나라가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체코 같은 OECD 국가 7개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주요국들, 선진국들도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도 아니고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뭐 높은 상속세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에 쓰는 북유럽 국가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고용 유발, 고용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스웨덴의 경우에 과거 7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했었는데 그 때문에 스웨덴의 제약회사죠. 아스트라가 오너 사망 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국의 제네카와 합병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때문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본사도 영국의 캠브리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케아는 본사를 스웨덴에서 이 네덜란드 델프트로 옮겼고요. 창업주는 스위스로 아예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의류회사죠. H&M 역시 창업자가 아예 이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에는 고용 효과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서 주요국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급선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사실 이 상속세가 적은 나라들은 대신에 평소에 이제 좀 소득세를 좀 많이 걷어서 빈부격차를 좀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동일 비교를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속세 부담이 뭐 일자리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상속세 자체를 좀 이렇게 줄여주지는 않더라도 상속세 좀 납부 방식 같은 거를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분할 납부, 우리나라도 지금 5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삼성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물납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년 분납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이 있고요. 또 물납제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이 물납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년 분납제, 과거까지는 5년 동안만 분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법 개정하면서 10년 분납제가 시행이 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납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10년 분납제라든가 물납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국들의 그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게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 이래서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물납으로 허용되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물납제도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그 감정평가, 보통 감정액과 시장 거래가를 비교해 봤을 때 감정가는 상당히 좀 원래 낮습니다. 이제 시장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좀 없는 방향으로 좀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신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유튜브 제목의 경우에는 역대급 상속세 재계 1위 오너도 할부 납부로 정의를 받고요. 또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7만 전자 붕괴, 징벌적 상속세로 뽑아봤습니다. 네,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가 정신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OECD와 같은 선진국들이 바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주목하고 있고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주요 금융지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로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배당 수익률도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가 금융지주들의 배당 정례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주 4대 금융지주가 정기주주총회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하며 배당을 늘리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분기 배당이었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이미 중간 배당에 나섰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정기적으로 분기 배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지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먼저 분기 배당 정례화를 선언한 곳은 신한금융이었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시행했는데요.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1분기부터 균등 지급하며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의 1분기 배당 규모는 주당 400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2분기에 300원, 3분기에 26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신한금융이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KB금융은 지난 16일 현금과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하며 분기 배당을 예고했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 공시는 보통 주주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분기 배당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에서 6월 30일을 중간 배당 기준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중간 배당 정례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도 중간 배당 정례화에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분기 배당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은 2006년부터 중간 배당을 해왔는데요. 분기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지주들이 정기적인 분기, 중간 배당으로 배당금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면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들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6%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두 자릿수 수익률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 분기, 중기 배당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금융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배당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뭐니 해도 이 역대급 실적이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올해도 이 같은 성장세가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한 4조 1,500억 원 수준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역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거둔다라는 거는 금융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여력도 또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까지 만들어지면서 배당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1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KB와 하나금융도 이를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배당 기준일이 이달 말일이라서 지금 주식을 사면 좀 늦고 이미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 좀 중요한 질문이죠. 네. 배당금은 얼마고 또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1분기 배당이 확정된 좀 신한금융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당을 두려면 당연히 실적부터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1분기 결산이 대략 4월 중하순에 이뤄집니다. 그러고 나면 배당금을 얼마로 할지를 논의하는 이사회가 열리게 되고 또 이후에 이제 배당금과 일정을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배당금 지급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좀 계산을 해보면 빠르면 한 4월 말에서 5월 초경이면 1분기 배당금을 주주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한금융의 경우에는 정관 개정 작업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기 배당을 할 때는 별도로 주주 명부 폐쇄 작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에서 이제 배당과 관련한 특별한 발언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당금은 언제나 좋죠. 네. 그런데 이제 분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서 배당금을 주면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은 건가요? 일단 우선 배당 나길 전후로 해서 이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좀 어떤가요, 보시기에? 되게 안 좋게도 마이너스가 많이 보입니다. 네, 대부분 다 파란색이죠. 네. 특히 29일이 배당 날일이었는데 이때부터 4대 금융지주 모두가 하락세를 나타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당 날일을 전후로 해서 좀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형태가 좀 매년 반복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당을 1년에 몇 차례로 나눠서 지급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주주 입장에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배당 나기를 기점으로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가요? 이게 배당을 노린 어떤 투자 수요가 빠지기 때문인데요. 배당 나길이라는 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29일이 배당 나길이다라고 한다면 29일부터는 주식을 매수를 해봤자 연말 결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배당 나길 전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주주들은 배당 나길에 주식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어차피 배당은 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만 받고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당 나길에 좀 주가를 출렁이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로 좀 꼽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이 현금성 자산이 일시적으로라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치 또 투자 매력도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럼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차례씩 나눠서 하면 좀 주가 변동성을 낮출 수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분기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배당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만 보고 단기로 들어오기에는 투자자들로서도 사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투자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배당으로 인한 기업 현금 자산의 일시적인 감소 폭도 1년에 몇 차례 나눠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중간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투자자들로서는 또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점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당 확대가 금융주 주가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현재 증시 전문가들은요, 이 금융주가 또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올해 분기 중간 배당 확대 움직임에 더더욱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무겁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실제 주가, 추세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는 정원우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연초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하나같이 상승했습니다. 적게는 10% 안팎, 많게는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금리 상승 추세와 국내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빠르게 주가를 다잡고 있습니다. 다만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4대 금융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밝게 보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책과 함께 특히 고배당 매력을 꼽고 있습니다. 7%대 배당 수익률까지도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 실적 랠리에다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지주들이 중간 배당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지주 회장들이 잊을만 하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주가 부양에 안간힘을 썼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분기 배당이라는 좀 더 촘촘한 주주 친화책을 내세우고 있는 은행주들이 이번에는 진정한 국민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배당금도 확대되고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금융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군요. 그래도 올해는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일단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변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당국에서 또 제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의 이 도입과 함께 배당 성향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또 비중을 의미를 하죠. 다시 말해서 국내 금융주들이 올해 순이익의 30%는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여전히 또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배당 성향 30%는 무리라는 의견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5에서 26%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게 이 금융당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좀 금융주들의 어떤 배당 확대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제목은요. 1년에 4번 배당 매력 더 커진 금융주 이렇게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분기 배당, 금융주 그리고 고배당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반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분까지 내려지면 최대 20개월 영업정지가 우려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에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업정지 금액은 3조 398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0% 규모입니다. 문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부실 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6개월 내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 최악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등록 말소 혹은 이번에 결정된 8개월에 더해 최대 2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상태라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수주를 마친 사업장에서 계약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 대상제로 선정됐던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협상이 중단됐고 서울 이문 3구역, 부산 시민공원 촉진 3구역 조합 등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재개발 시공권 박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키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도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오히려 반등해 2.9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지명이 되는데 경제 외교 분야 전문가의 기용이 유력해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국무총리 인선 막판 변수였던 안 위원장이 거취를 정하면서 인선 작업에 속력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총리 후보군에 경제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총리와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원팀이 돼야 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인수위 측은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안보와 통상 등 외교 능력도 중요한 인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 청와대 외교참모 등을 원팀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발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낸 데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이후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경험하는 등 경제 외교통상 분야를 두루 거쳤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해도 반도체 성숙 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중첩되는 반도체 성숙 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은 5%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반도체 성숙 제품은 개발된 지 비교적 오래된 90나노미터 이상 제품을 말합니다. 이번 국내에 이어 주국의 승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월 20만 장 이상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키파운드리 인수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영국 팹리스 전문 업체 ARM에 대한 인수합병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ARM M&A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이라며 지분을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RM은 전 세계 모바일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한 기업으로 앞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M&A를 추진했지만 규제 당국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인텔의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도 ARM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총 3천억 원을 투자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공장인 CGB를 짓습니다. 차병원 바이오그룹은 오늘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공장 기공식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생산 공장을 오는 2024년 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에는 위탁 개발 생산 시설과 cGMP 제조 시설, 줄기세포 바이오뱅크가 들어섭니다. 특히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은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mRNA, 바이럴 벡터, 플라스미드 DNA를 한 건물에서 동시 생산할 수 있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습니다. 처강렬 차병원 바이오그룹 글로벌 종합연구소장은 차바이오텍 연구개발 경험을 활용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의 아시아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규칙을 트래블 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래블 룰을 시행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트래블 룰.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코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자금 세탁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현재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지정된 몇 개 거래소 이외에는 코인을 입출금할 수 없습니다. 연착륙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거래소 간의 경쟁이 꼽힙니다. 앞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업비트가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현재 다른 솔루션을 제공 중인데 한 달은 있어야 연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코드를 함께 개발한 3개 거래소 간에도 연동이 안 돼 코빗 등 거래소에서는 다른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코드 관계자는 업비트의 솔루션과 연동하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코인 시장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래블 룰 시행 이후 국내에선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2% 이상 저렴하게 거래되는 이른바 역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를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트래블 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부작용들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 간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코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쫓아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이죠. 조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오늘은 애플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무려 11거래일 주가가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2주 넘게 계속 오르기만 한 건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간밤에 애플의 주가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1.9% 상승한 178달러 96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고점 182달러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모습이죠. 네. 이번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통해서 애플의 주가는 저점으로부터 17%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 4천억 달러 이상이 늘어서 다시 3조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1일간 늘어난 시총을 제가 4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돈으로 한 480조 원 정도거든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총이 42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예,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잦아들고 또 뭐 전쟁 이슈도 누그러지면서 뭐 주가 반등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장기간 연속 상승 자주 볼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같은 움직임 지금 애플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연초 이후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14일을 기점으로 세 종목 모두 나이키처럼 아주
큰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상당히 누그러지면서 증시 전방에 아주 빅테크주 특히나 훈풍이 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10일 거래일 연속, 이게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 1위 기업, 몸집도 큰 기업이 이렇게 연이어 강세를 이어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2003년 이후 애플의 거래일 이렇게 연속 상승이 처음이다, 이렇게 기사가 쏟아졌는데 찾아보니까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네. 2003년 5월 13일 4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그다음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총 5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017년인데 상승률은 크지 않았고요. 만약 오늘도 상승을 한다면 역대 최장 기록 타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참고로 2003년은 아이폰도 나오기 전입니다. 아이팟이 인기를 끌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시대 들어 최장기 상승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 애플의 주가가 장기간 상승한 이유 뭐라고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견고하려면 결국은 실적 플러스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런데 애플은 쌍방으로 모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애플의 실적입니다. 기대가 계속 커지는 모습인데요. 사실 올 초부터 시장에는 이제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애플은 다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애플 실적이 8.6%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S&P 500기업 평균 실적 증가율 전망치, 그러니까 4.6%보다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1월에 전체 중에 69%가 애플의 이익 전망을 상향했고 2월에는 77%, 그리고 3월에는 무려 100%가 이전 추정치보다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0% 월가의 모든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 애플의 실적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뭐 근데 최근 애플이 출시한 중저가 아이폰 SE의 감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뉴스 같은데 이건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였죠. 애플이 올 2분기에 아이폰 SE 3세대 생산량 20%가량 감산할 것이다. 그래서 감산 규모가 한 200만에서 300만 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아이폰 SE가 애플의 주력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또 6월의 생산 변화가 주가에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애플의 주가는 신제품이 발표되는 가을에 더 오르기 때문이고요. 그보다 좀 시장에 더 주목한 것이 있어요. 앵커께서는 혹시 아카데미 시상식 보셨을까요? 네, 지난해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그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 시상을 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코다의 청각장애 배우가 상을 받을 때 호명을 하는데 또 수화까지 같이 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그 영화 자체도 되게 감동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나무조연상 수상자를 호명하기 전에 수화로 이렇게 축하한다, 이런 말들을 좀 전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나무조연상에 이어서 각색상, 그리고 오스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애플 TV 영화인 코다가 3관왕을 차지한 것인데요. 이 OTT 오리지널 영화가 오스카를 차지한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주목을 했는데 이를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아닌 애플이 차지한 것이죠. 사실 넷플릭스의 파워 오브 도그도 상당히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변을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스트리밍 업계가 거북이가 토끼를 제쳤다, 이런 평도 내놓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향후 애플의 핵심 엔진으로 애플 TV 플러스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삼국지 전쟁에서 사실 애플은 후발주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격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애플은 그래도 결국 아이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아이폰 구독 서비스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애플이 이제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애플 뮤직에 이어서 아이폰을 매월 일정액을 내고서 대여해서 쓰는 구독 서비스, 가칭 이제 애플 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에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최근 애플은 영국 핀테크 신용조회 스타트업 크레딧 푸도스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객들의 신용평가와 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에 이 서비스 선보이게 될 것이라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 웨스트의 조영 기자였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했다.